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세상은 신화로 만들어졌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저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광고나 마케팅, 영화, 드라마, 만화 이런 모든 예술 매체에서 가장 먼저 찾는 보물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방대하고 풍부하고 재밌어서 여러 소재로 활용되고 있죠. 근데 이번 콘텐츠에서는요, 좀 더 심도 있게 신화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고전과 현대의 사회 문화와의 연결성을 풍부한 예시로 들면서 프로메테우스, 오이디푸스, 헤라클레스 등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방대한 인물 8가지 캐릭터를 선택해서 우리가 들어보았던 신화적 인물에 대해 이 책은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오이디푸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신화로 만들어졌다. 더 퀘스트 출판. 자,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연말이라 다들 바쁘실 테고 정신이 없을 텐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복잡한 인간 심리의 표상.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의 존재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뭐니 해도 프로이트다. 그러나 오이디푸스 신화는 단순히 정신분석학 용어로만 활용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여기서는 프로이트를 넘어 오이디푸스 신화가 가진 다양한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오이디푸스가 복잡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나 콤플렉스를 가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의 복잡성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이디푸스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평생 집요하게 해결하고자 했던 미스터리와 퍼즐에 시달린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액션에 능한 사람이기도 했다. 가끔은 공격적인 방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킬레스,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신화적인 인물의 측면에서 보자면 오이디푸스는 쉽게 약이 올라 치명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색에 방점을 찍고 더 나아가 복잡성을 강화시킨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었다. 오이디푸스는 끔찍한 도덕적 범죄에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였다. 즉, 그의 행동과 고통은 지적인 면과 본능적인 면의 독특한 혼합물이다. 그리스 신화를 관통하는 몇 개의 주제 중 가족, 정치, 선택, 신과 인간의 관계가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지배한다. 먼저, 가족. 이 신화는 오이디푸스와 부모, 아내, 그리고 그의 자식들 사이에 뒤틀린 관계를 다룬다. 정치 면에서는 오이디푸스는 도시국가의 통치자로서 그의 개인적인 행동과 고통은 시민들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택이라는 주제는 어떠한가? 이 신화는 모든 일을 무릅쓰고 태생의 진실을 밝히려는 한 남자의 선택으로 인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 측면으로 봤을 때 사건들을 촉발시킨 동력 중 하나는 아폴론의 예언과 아폴론의 예언가인 테이레시아스의 역할이다. 위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추가적인 주제가 있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불가피한 한계일 것이다.
이 신화의 중심에는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된 두 개의 범죄가 있다. 아버지로 밝혀진 남자를 살해하고 후에 어머니로 밝혀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태생과 관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근거로 행동한다. 오이디푸스는 부분적인 무지라는 인간의 약점을 상기시킨다. 이것이 바로 신화의 역할이다. 신화는 일상생활 속 문제를 과장하고 날카롭게 만들고 고조시킨다. 이로 인해 신화는 비극과 완벽하게 잘 어울린다. 비극이야말로 이야기를 과장하고 날카롭게 만들고 고조시키는 신화의 특징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형식이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다. 소포클레스를 들여다보기 전에 한 발자국 뒤로 가보자. 오디세이아에도 이미 오이디푸스 신화가 소개되었다. 오디세이아 11권에서 오디세우스는 그가 저승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기괴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가 만난 영혼들 중 하나는 오이디푸스의 어머니로 여기서는 에피카스테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녀는 무지 속에서 아들과 결혼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그는 아버지를 살해했고 그녀와 결혼했다. 그러나 신들은 곧 이 모든 사실을 인간에게 알렸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슬픔 속에서도 그가 사랑하는 테베에서 카드메이안들을 통치한다. 이 모두는 신들의 씁쓸한 계획의 일부다. 그동안 그녀는 하데스의 문으로 내려갔다. 더 강한 자, 올가미를 묶어 천장에서 수직으로 목을 매달아 그녀의 슬픔을 통제한다. 그러나 뒤에 남겨진 그에게 어머니의 분노가 낳은 모든 슬픔을 남겼다. 오디세우스는 오이디푸스가 그의 비극적인 가족 관계가 공개된 후에도 계속 테베를 다스렸다고 썼다. 다른 신화적 서술에서 오이디푸스가 진실이 밝혀진 직후 망명길에 올랐다는 것과 다른 양상을 띈다. 호메로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 오디세이아에는 언급되지 않은 두 가지 공백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눈이 멀게 했다는 사실로 이는 비극적 태생이 공개되자 자신에게 가한 끔찍한 형벌이었다. 두 번째는 괴물 스핑크스를 무찌른 사실인데 이 승리 덕분에 오이디푸스는 막 남편을 잃은 여왕과 결혼하고 공석이 된 왕좌에 앉게 된다. 이 일화에 대해서는 특히 시각적 작품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다. 이 신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빈번하게 묘사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에킬레우스의 화가 같은 몇몇 예술가들은 반복해서 이 장면을 그리기도 했다. 헤라는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응징으로 스핑크스를 테베로 보냈다. 스핑크스는 여자의 머리, 사자의 몸, 새의 날개를 가진 괴물이었다. 스핑크스의 행동은 그의 생김새같이 괴기스러웠는데 여행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는 식이었다.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았다.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발로 가다가 두 발로 가고 그 다음에는 세 발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어릴 때는 두 손과 두 발로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면 두 발로 걷다가 나이를 먹으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만큼 똑똑한 누군가가 바로 오이디푸스였다. 명민한 그는 그리스 신화 중 힘을 쓰지 않는 비전형적인 영웅 부류에 속했다. 스핑크스와의 대적을 통해 오이디푸스는 인간 존재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특별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극은 없다. 소포클레스의 연극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포클레스가 의도한 순서 그대로 줄거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물들이 앞서 발생한 사건을 알고 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인물들 각자가 자신만의 퍼즐을 완성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극은 이렇게 시작한다. 테베의 시민들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통치자인 오이디푸스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오이디푸스는 처남 크레온을 델포이 신전으로 보내 아폴론의 신탁을 받아보라고 한다. 크레온은 돌아와서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는데 전염병의 원인은 이 도시의 종교적인 오염을 가져온 범죄라는 것이었다. 그 범죄란 오이디푸스보다 먼저 테베를 다스렸던 라이오스 왕이 살해당한 사건으로 범인을 찾아서 벌하면 전염병이 물러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연극은 살인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살인자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므로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에 크레온에게 이에 대해 질문한다. 크레온은 2명 이상의 산적들이 라이오스를 살해했으며 이는 라이오스의 신하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이 살인자 무리를 찾아내겠다고 결심한다. 이 과정은 전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이디푸스가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연극 무대에는 테베의 원로들로 구성된 코러스가 이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다. 오이디푸스는 이 살인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이방인이므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가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의 복수를 위해 최대한 힘쓸 것이었다. 소포클레스의 아이러니가 괜히 유명해진 것이 아니다. 오이디푸스는 코러스에게 의견을 묻고 코러스는 아폴론의 장님 예언가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보길 제안한다. 오이디푸스는 테이레시아스를 부르지만 그의 도착이 계속 늦어진다. 마침내 비틀거리는 테이레시아스가 소년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했을 때 그가 늦게 도착한 이유가 밝혀진다. 테이레시아스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는 것을 심하게 주저한다. 결국 오이디푸스의 협박을 못 이긴 테이레시아스가 입을 연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살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 채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이와 수치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고 스스로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디푸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의미 없는 모욕에 불과했다. 테이레시아스가 오이디푸스의 태생에 대해 말한 수수께끼 같은 암시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테이레시아스, 당신이 사람을 시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난 절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나는 네가 이토록 어리석은 이야기를 늘어놓을지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너를 절대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테이레시아스, 내가 비록 당신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님 눈에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무슨 부모님을 말하는 거냐? 잠깐, 인간들 중에 나를 태어나게 해준 자가 누구란 말이냐? 테이레시아스, 오늘이 당신 부모와 당신이 파멸할 날입니다. 오이디푸스, 네가 하는 말은 너무 수수께끼 같고 이해하기 힘들구나. 테이레시아스, 당신이 그 유명한 수수께끼 해결사 아닙니까? 오이디푸스, 너는 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오이디푸스는 상황 판단이 빠른 정치인답게 매우 합리적인 추론을 내놓는다. 테이레시아스가 오이디푸스의 왕자를 노리는 이에게 매수를 당해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이고, 유력한 용의자는 이오카스테의 남동생 크레온이라는 것이다. 이에 오이디푸스와 크레온 사이에 열띤 언쟁이 오가고 이오카스테가 일시적으로 둘의 싸움을 말린다. 이 언쟁 또한 예언가의 예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이오카스테는 이런 예언들이 얼마나 신빙성 없는지 조롱하면서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그녀는 결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그녀는 델포이 신전에서 라이오스가 이오카스테와 낳은 아들에 의해 살해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실제로 라이오스는 아들이 아니라 세 갈래의 길이 만나는 장소에서 산적들에 의해 살해되지 않았냐고 이야기한다. 이오카스테는 들을 가치도 없는 예언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며 오이디푸스를 달랜다. 세 갈래의 길이 만나는 장소. 이오카스테의 말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혼란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가 테베에 도달하기 직전 세 갈래의 길이 만나는 곳에서 라이오스의 생김새와 일치하는 어떤 노인과 그의 하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의 살인자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각을 계속 이어간다. 다행히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다. 사건의 목격자는 라이오스를 죽인 게 산적들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목격자의 진술이 맞는다면 혼자 여행하던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살인자일 리 없었다. 결국 이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목격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의 대화가 이 연극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오이디푸스는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곳에서 있었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애초에 그가 왜 그곳에 다다랐는지 설명한다. 오이디푸스는 고향을 떠나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중이었다. 델포이 신전에서 온 예언자가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한 침대를 쓸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그는 고향인 코린트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쳤는데, 여기까지 그가 생각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코린트의 왕과 왕비였다. 오이디푸스가 이 가계도를 믿는 한 그가 생각하는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들은 결코 맞춰지지 않을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조각들은 곧 짜맞추어진다. 첫 번째 조각은 코린트에서 오이디푸스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알려준 코린스 사신의 말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한 침대를 쓸 것이라는 예언 중에 최소한 아버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의 나머지 반쪽은 남아 있었기에 오이디푸스는 코린트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때 코린트에서 온 사신은 오이디푸스의 초조함을 달래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 코린트 사신, 당신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모르십니까? 오이디푸스, 이 사람들이 내 부모라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소. 코린트 사신, 왜냐하면 폴리우보스는 당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양치기였던 사신은 옛날 테베에 사는 다른 양치기와 함께 키타이론산에서 아기였던 오이디푸스를 건네받았다고 말한다. 이 아기는 양 발목에 구멍을 뚫어 함께 묶어놓은 업둥이였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태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테베에서 온 양치기를 찾아내야 한다. 호러스가 다음과 같이 합창한다. 내 생각에 그는 당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들판에서 온 자로 여기 있는 이오카스테가 가장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단순한 한마디가 이오카스테의 퍼즐에서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춘다. 그녀는 갑자기 달려가서 오이디푸스에게 살인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애원한다. 그는 결정적인 마지막 조각을 찾아야 했기에 이오카스테의 부탁을 거절한다. 그러나 퍼즐 조각은 곧 발견되니 테베에서 온 양치기가 바로 라이오스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자였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의 두 가지 질문, 누가 라이오스를 죽였는가와 나의 태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곧 공개될 순간이었다. 테베에서 온 양치기가 무대로 등장하자 동료 양치기이자 코린트의 사신이 그를 알아본다. 불행한 테베인이 퍼즐을 다 맞추는 데는 아래와 같이 세 줄이면 충분했다. 코린트 사신, 지금 말해보시오. 자식으로 기르라면서 내게 건네주었던 아이, 기억하시오? 테베 양치기. 뭐라고? 왜 그것을 나에게 묻소? 친구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아이였다오. 오이디푸스가 더욱 다급하게 질문을 던지나 테베의 양치기는 테이레시아스보다 더 말하기를 주저한다. 고문과 협박이 이어지자 비로소 그 버려진 아이가 라이오스의 집에서 데려온 아이였다고 말한다. 불쌍한 양치기는 집에 있는 당신의 아내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덧붙인다. 이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오이디푸스가 무대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내뱉는 마지막 대사는 뒤틀어진 관계와 같이 뒤틀어진 문장으로 그의 운명에 대한 그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다. 빛이여, 너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아도 되겠느냐?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부모로부터 태어났음이 드러났도다. 배우자로 삼아서는 안 되는 여자와 함께 살았도다. 죽여서는 안 되는 자를 살해했도다. 대단원에 이르러 분노와 회한이 마음껏 분출된다. 이오카스테는 수치심에 휩싸여 아들이자 남편과 함께 쓴 침실에서 목을 맨다. 달려가 그녀의 시체 위로 쓰러진 오이디푸스는
그녀에게서 금으로 만든 핀을 떼어내 자신의 눈을 반복해서 찌른다. 살아서 눈이 머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공포에 질린 코러스가 말하지만 영혼이 저승으로 간다고 믿는 그리스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오이디푸스가 사후에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와 만날 수밖에 없기에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는 편이 나았다. 연극의 마지막 장은 이제 도시를 통치하게 된 크레온이 주도한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자란 키아티론 산으로 추방해달라고 하자 크레온은 아폴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대답한다. 이제 오이디푸스는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로 넘겼다. 코러스가 내린 결론은 불가능한 운명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고통을 겪지 않은 채 인생의 마지막 기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고난의 상징,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운명.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깨달음이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같이 반전을 동반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오이디푸스가 코린트에서 온 이방인에서 테베의 토박이로 변함과 동시에 철저한 무지에서 강렬한 자기인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소포클레스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러한 언급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오이디푸스 왕이 오이디푸스 신화를 각색한 유일한 고대 연극은 아니다. 오이디푸스 신화의 복잡한 전개와 폭발적인 결말은 연극에 최적화된 이야기였지만 그렇게 극적이지 않은 각색도 있었고 늘 그렇듯이 다양하게 변형되기도 했다. 몇몇 신화 이야기꾼들은 라이오스의 아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예언 후에 오이디푸스가 바다에 버려졌고 코린트 근처 해변으로 떠내려오자 폴리우보스와 그의 아내가 오이디푸스를 구해주었다고 한다. 다른 변형된 작품에서는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하인들에 의해 눈이 멀게 된다. 또 다른 변형된 작품에서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이오카스테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는데 오이디푸스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이 전투에서 서로를 죽이자 그때 비로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때 근친상간의 충격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오이디푸스의 자식들이 실은 이오카스테가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과 사이의 자식이라는 썰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포클레스와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이나 특히 분위기 면에서 매우 다른 작품을 꼽자면 세네카가 쓴 오이디푸스를 들 수 있다. 숨막히도록 우울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극의 시작부터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예견한다. 나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내 아버지가 내 손에 살해당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나에게 이에 대해 경고했고 내가 이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한다. 포이보스는 아버지의 침실로 그 아들을 위협하느니 사악한 욕망으로 더럽혀진 악명 높은 침대가 그곳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이 두렵나니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소포클레스 작품과의 차이점은 더럽고 피범벅인 라이오스의 형상이 나타나 오이디푸스가 저지른 흉측하고 불경스러운 친족 살해와 근친상간 행위에 대해 떠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의 계략을 의심하나 세네카는 여기에 극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오이디푸스는 올바른 통치자는 공포스럽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처남인 크레온을 지하 감옥에 가둔다. 세네카의 작품에도 두 양치기 사이의 대화가 나오지만 묘사가 훨씬 처절하다. 아기인 오이디푸스의 발목이 철심으로 뚫린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목의 상처가 감염되어 골아 터지고 부풀어 오른다. 세네카의 오이디푸스도 스스로 눈을 멀게 하나 이오카스테에 의해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오카스테는 목을 매는 대신 자궁을 꿰뚫을 정도로 칼을 깊숙이 찌른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명확하다. 남편이 된 아들도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식들도 모두 이 자궁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살해에 대해 쓴 흥미로운 글에서 아그리피나가 그녀를 죽이려는 군인 앞에서 내 자궁을 찔러라 하고 외쳤다고 밝힌다. 네로가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세네카 연극의 영향을 받아 신화를 모방하는 당시 시대상에 주목할 만하다. 세네카의 비극은 오이디푸스 왕의 속편에 해당한다. 소포클레스가 말년에 쓴 비극인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 고난의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마지막을 이야기한다. 눈먼 추방자로 수년간 떠돌아다닌 오이디푸스 곁에 남은 사람은 사랑하는 딸 안티고네뿐이다. 오이디푸스는 마침내 콜로누스에 있는 숲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곳은 아테네에 속하는 지역으로 테세우스가 통치하고 있는 도시였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오이디푸스는 신이 내린 그의 최종적인 운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아폴론의 신탁에 따르면 그가 현재 있는 곳이 저주받은 삶의 종말을 구하는 장소이며 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테세우스는 오이디푸스의 끔찍한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그를 환영한다. 오이디푸스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쫓아낸 테베인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죽음을 분노가 아닌 고요함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의 죽음에는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이 있었는데 이는 한 사람만이 눈치챌 수 있었다.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여 사라졌는지 인간 중에 이를 말해줄 수 있는 자는 테세우스뿐이다. 신이 내린 활활 타오르는 벼락이 그를 내려친 것도 아니고 바다 태풍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으니 신들이 보낸 전령이 있었거나 저승에 사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어두운 지구의 중심이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어떠한 회한도 없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눈을 감았다. 오이디푸스를 매장한 장소도 신비로움으로 가득했다. 그의 딸들조차도 그의 매장 장면을 볼 수 없었다. 안티고네의 첫 번째 소원인 아버지의 무덤을 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테세우스는 그녀의 두 번째 소원인 테베로 돌아가서 남동생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막는 것은 기꺼이 들어주었다. 소포클레스의 다른 위대한 비극인 안티고네에 등장할 사건에 대한 일종의 암시라 할 것이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신화에 대해 두 가지 잘못 알려진 디테일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하나는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신빙성 있는 해석에 따르면 그 이름은 부어오른 발이라는 뜻으로 오이디푸스가 젖먹이였을 때 발목을 뚫고 철심으로 묶은 데서 비롯된 신체적 기형을 암시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종교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얀 브레머는 고대 신화에서 오이디푸스의 신체 손상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저 버려진 아기가 처한 곤경을 강조하는 정도의 의미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해설자들이 오이디푸스가 절름발이였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실제 고대에서 별 의미가 없었던 작은 디테일에 잘못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운명에 관련된 오해다. 배우이자 감독인 로렌스 올리비에가 햄릿의 줄거리를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한 한 남자의 비극이라고 잘못 추격한 것처럼 오이디푸스 왕도 종종 운명의 가혹함과 그에 따른 인간의 자유의지 결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했다.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신화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오이디푸스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마음먹은 것과 그가 스스로 눈이 멀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오이디푸스의 선택이다. 오이디푸스에게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프로이트가 촉발한 원초적 성욕의 상징. 고전주의 시대부터 무수히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오이디푸스에 대해 다루었다. 여기에는 대조적이나 불가분적인 두 개의 지배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지식을 알므로써 승리를 누리는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에 대한 지나친 욕망 혹은 운명의 장난 혹은 이 둘의 조합으로 엄청난 파멸을 겪는 인간이다.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가장 독특한 해석 중 하나로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해석을 들 수 있다. 고대인들의 지혜라는 책에 실린 28번째 이야기는 오이디푸스의 긍정적인 업적만을 다루고 있다. 베이컨의 관점에서 스핑크스는 과학에 대한 우화적인 상징이다. 스핑크스는 인간들에게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이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전통을 대체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베이컨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두 가지 종류였는데, 하나는 사물의 본성,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었다. 오이디푸스에게 주어진 문제는 후자였다. 성공적인 해답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인간 본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갈기갈기 찢기는 것에 대해서 베이컨의 의도는 이렇다. 과학적 연구를 개시하려는 자에게는 당황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과학자가 되려는 자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결국 갈기갈기 찢기는 것, 즉 과학적 난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베이컨의 명상적인 우화와 퍼시비시 셸리의 외설적인 패러디인 타이라누스 또는 절름발이 폭군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 작품은 조지 4세 치하의 방종하고 무능력한 정권에 대한 흥겨운 풍자극으로 조지 4세로부터 버림받은 캐롤라인 부인에 대한 간통 재판을 다루고 있다. 이 연극이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반영하는 부분은 연극의 시작 장면으로 테베의 절름발이 폭군은 파민의 사원에 있고 굶주린 돼지 무리는 폭군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다.
폭군은 자신의 몸의 둥근 지방 덩어리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멍하니 생각한다. 왕다운 배가 훈풍 앞에 돛처럼 부풀어 올랐구나. 성스러운 아래쪽 돌기들은 지방으로 겹겹으로 쌓여 만족한 채 누워있구나. 보이오티아 사람 같은 볼은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구나. 걱정 없는 내 뇌의 원뿔을 유지하자. 그 끝, 의미 없는 무의 상징. 설룬바리에게 버림받은 부인은 남편과 궁전을 더럽고 흉측한 동물로 변신시킴으로써 마땅한 벌을 내린다. 이 풍자극은 절름바리에게 버림받은 부인이 말쑥하게 사냥꾼 복장을 차려입고 돼지 무리로 변한 왕과 신하들을 격정적으로 쫓아가면서 끝을 맺는다. 베이컨보다도 덜 독특하고 셸리만큼 격정적이지 않으며 소포클레스나 세네카 또는 이 둘로부터 영향받은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각색은 수백 개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피에르 코르네유, 볼테르, 앙드레 지드가 각각 오이디푸스를 연극으로 각색했다. 장 콕토의 연극, 지옥의 기계와 알랭 로브 그리에의 소설, 지우개들은 이 신화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실험적 작품들이다. 영어로 쓰인 작품으로는 존 드라이든의 오이디푸스, T.S. 엘리엇의 원로 정치인, 나이지리아의 극작가 올라 로티미의 비난받을 자는 신이 아니다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작가들이 각자 고유한 연극적 실험을 시도했다. 이 밖에도 후고 폰 호프만 슈탈의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와 프리드리 듀렌마트의 코믹하지만 깊은 의미를 내포한 피티아의 죽음은 독일어로 쓰인 연극이며 이집트 출신의 극작가 타오픽 알 하킴의 오이디푸스 왕은 아랍어로 쓰였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오페라로 각색되어 1585년 이탈리아 비첸차의 웅장한 올림픽 극장에서 공연된 이후 이 신화를 오페라, 오라토리오, 발레 및 기타 음악적 형태로 각색하는 시도가 널리 확산되었다. 이 중에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엄청난 오페라인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라틴어 가사로 불리는 노래 사이사이 해설가가 공연되는 나라의 언어로 설명을 해준다. 연극과 음악 장르에 비해 회화적인 각색은 그 수가 훨씬 적었다.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에서도 각광받은 주제는 스핑크스와의 대결이었다. 앵그르와 기스타브 모로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각각 오이디푸스가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에로틱한 분위기를 풍긴다. 앵그르는 벌거벗은 오이디푸스의 시선이 스핑크스의 가슴을 향한다. 모로의 그림은 더욱 놀랍다. 잘생긴 젊은이와 여성인 반인반수 사이에 대담한 시선 교환과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 몸에 착 붙어있는 모습을 통해 둘 사이의 성적 욕망을 암시한다. 물론 이 둘의 대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해석된다. 프랑스 캐리커처 작가인 오노레 도미에는 특유의 아이러니한 반전을 표현한다. 오이디푸스 왕을 공연하는 연극의 무대 위 장면을 그린 그림도 있다. 르누아르의 회화는 소포클레스 비극을 프랑스에서 각색한 연극 공연을 표현한다. 스스로 눈을 멀게 한 오이디푸스가 그의 궁전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대해 말할 차례다. 프로이트는 1899년 꿈의 해석에서
오이디푸스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뒤흔들었다. 사회학자인 앨런 존슨과 인류학자인 더글라스 프라이스 윌리엄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뒤 이 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심리 분석 이론의 중심축으로 보았다. 프로이트는 꿈에 대한 분석과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든 소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결론지었다. 프로이트가 주장하기로는 이러한 금기시되는 욕망을 통제하고 거부하면서 소녀는 도덕성과 규율을 받아들이고 성숙해가면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형태의 일과 사랑에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욕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는 것으로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해결되었을지라도 그 잔재가 계속 삶 속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다. 앵그르의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모작이 프로이트의 상담실 벽에 걸려 있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프로이트가 창립한 국제정신분석학회의 로고가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였던 것이다. 과연 프로이트의 주장대로 모든 사람들을 오이디푸스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는 것인가? 이 이론은 심리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류학적인 측면도 갖는다. 프로이트는 원시 사회가 문명 사회로 전환된 결정적인 순간은 남성 집단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한 다음 죄책감을 경험한 후 근친 상간과 부친 사례를 금지했을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과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것이다. 꿈뿐만 아니라 신화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표출된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이상으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선천성과 보편성을 논할 때 특히 그랬다. 프로이트 이후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자크 라캉의 다소 수용적인 의견부터 질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공격적인 반대 의견, 컴플렉스를 억압적인 의학적 통제 수단으로 본 미셸 푸코의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프로이트의 남성 우위론을 혹평했는데 수수께끼 해결을 남성 특유의 활동으로 보고 남성의 육체, 욕구, 충동이 온전히 기준이 되는 것을 격렬히 반대했다. 어쨌거나 이 책에서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에 대한 이론이 예술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확장시켰는지 살펴보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예술작품은 과학적 평가와 무관하게 작품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 신화는 몹시 민감한 줄거리 탓에 회화보다 연극과 영화에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종종 코믹하게 연출되기도 하는데 우디 앨런의 옴니버스 영화 뉴욕 스토리 중 세 번째 단편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통제하는 어머니 때문에 계속 창피를 당하는 뉴욕의 변호사 셸던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에 참여한 어머니가 무대에 오르고 마술로 갑자기 사라지자 아들의 심리적인 고통은 사라지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거대한 이미지가 도시 하늘에 나타나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아들에게 계속 창피를 준다. 이 영화가 소포클레스 작품과 갖는 공통점은 말장난하는 제목뿐이지만 제목에서 오이디푸스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프로이트가 미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확인시켜준다고 할 것이다. 이 신화의 본래 어두운 분위기보다 더 어둡게 각색한 작품도 있다. 리타 도브의 강렬한 시극, 지구의 어두운 얼굴은 오이디푸스 신화를 전쟁 전에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농장 안주인 아말리아는 흑인 노예 헥터와 연인이 되어 아들을 낳게 되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아이를 반지꼬리에 담아서 몰래 노예로 팔아버린다. 성인이 되자 이 아이는 오거스터스라는 이름으로 아말리아에게 다시 팔려오고 그의 정체를 모르는 아말리아는 젊은 오거스터스를 다시 애인으로 삼는다. 한편 오거스터스는 노예들의 선봉에 서서 격렬한 격투 끝에 헥터를 살해하게 된다. 박차로 인해 생긴 오거스터스의 오래된 상처를 본 아말리아는 오거스터스에게 자신이 어머니이고 헥터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결국 아말리아는 수치심으로 스스로를 칼로 찔러 목숨을 끊고 오거스터스는 동료 노예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된다. 이 시극의 지배적인 배경은 노예 제도가 만연한 미국이지만 의도적으로 그리스 비극의 원본을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두교 예언자인 스킬라로 무아지경 상태에서 나오는 그녀의 불길한 예언은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그랬듯 이야기의 틀을 잡고 예지하는 기능을 한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지만 그리스 비극을 온전히 반영한 또 하나의 작품은 영국의 극작가 스티븐 버커프가 쓴 1980년작 그리스인이다. 런던 이스트엔드의 노동자 계층을 그린 희곡으로 노골적인 욕설이 대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속어와 욕을 입에 담고 사는 주인공 에디를 부모가 축제에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서 만난 집시 점쟁이로부터 에디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한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다. 이 연극에서는 오이디푸스 왕의 역병과 가난을 동일하게 구성하는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에디는 집을 떠난다. 어느 날 그는 식당 매니저와 다툼을 벌이게 되고 매니저를 모욕하여 죽게 만든다. 그리고 매니저의 아내와 눈이 맞아 결혼한다. 갑자기 그리스 신화 속 스핑크스가 깜짝 등장하여 에디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아래와 같이 에디는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외설적이다. 스핑크스, 자, 들어보아라. 아침에는 4발로, 오후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에디, 사람, 인생의 아침에는 4발로 기어가고 젊은 시절인 오후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 여자 앞에서 발기되어 있을 때 3번째 다리가 나타나지. 스핑크스, 이 자식, 수수께끼의 답을 찾으려고 속임수를 썼구나. 결국 에디의 태생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다. 그의 진짜 부모는 템스강 보트 여행 도중 독일군의 지뢰로 배가 폭파되면서 죽었고 아기였던 에디는 살아남아서 한 커플에 의해 구조되었다. 에디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진실의 결과는 자해라는 클라이맥스로 치닫지 않는다. 버커프는 연극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현대판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쓸 때 동시대와 유사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눈이 멀게 한 장면에 다다르자 나는 글쓰기를 멈추었다. 에디의
반운명론적인 기질을 감안할 때 에디가 그와 같은 자기 혐오의 행동을 하는 것은 신화에 대한 어설픈 모방이 목적이 아닌 한 내 작품에서는 말이 안 되는 설정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리스인의 마지막 대사에서 에디는 기쁨에 차서 두 가지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경험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낀 엑스터시를 자축한다. 지금까지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암과 진실을 추구하는 욕망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두 가지 측면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새롭게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 신화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숫자와의 연관성이다. 오이디푸스는 하나의 개체가 네 발로, 두 발로, 세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스핑크스의 암호를 해독한다. 소포클레스 연극의 클라이맥스에서 코러스는 수세대를 거친 인류는 결국 영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런가 하면 오이디푸스의 정체에 대한 수수께끼는 한 사람과 복수의 산적들 사이에 동일성으로 압축된다. 오이디푸스 신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숫자와의 연관성을 발견한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해석이다. 미국의 재즈 뮤지션 톰 레러가 오이디푸스에 대해 쓴 인상적인 노래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레러가 음악적 재능 외에도 대학에서 수업을 할 만큼 저명한 수학자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엄마를 다정하고 착하게 대하고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어요. 엄마에게 사탕이나 꽃 몇 송이 혹은 세모자를 사주세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상당히 복잡한 컴플렉스에 빠져서 오이디푸스처럼 인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나는 늙은 오이디푸스 왕처럼 되느니 차라리 오리 너구리랑 결혼할 거예요. 복잡한 인간 심리의 표상,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의 존재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뭐니 해도 프로이트다. 그러나 오이디푸스 신화는 단순히 정신분석학 용어로만 활용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여기서는 프로이트를 넘어 오이디푸스 신화가 가진 다양한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오이디푸스가 복잡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나 콤플렉스를 가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의 복잡성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이디푸스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평생 집요하게 해결하고자 했던 미스터리와 퍼즐에 시달린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액션에 능한 사람이기도 했다. 가끔은 공격적인 방식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킬레스,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신화적인 인물의 측면에서 보자면 오이디푸스는 쉽게 약이 올라 치명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색에 방점을 찍고 더 나아가 복잡성을 강화시킨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었다. 오이디푸스는 끔찍한 도덕적 범죄에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였다. 즉, 그의 행동과 고통은 지적인 면과 본능적인 면의 독특한 혼합물이다. 그리스 신화를 관통하는 몇 개의 주제 중 가족, 정치, 선택, 신과 인간의 관계가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지배한다. 먼저 가족. 이 신화는 오이디푸스와 부모, 아내, 그리고 그의 자식들 사이에 뒤틀린 관계를 다룬다. 정치 면에서는 오이디푸스는
도시 국가의 통치자로서 그의 개인적인 행동과 고통은 시민들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택이라는 주제는 어떠한가? 이 신화는 모든 일을 무릅쓰고 태생의 진실을 밝히려는 한 남자의 선택으로 인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 측면으로 봤을 때 사건들을 촉발시킨 동력 중 하나는 아폴론의 예언과 아폴론의 예언가인 테이레시아스의 역할이다. 위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추가적인 주제가 있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불가피한 한계일 것이다. 이 신화의 중심에는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비롯된 두 개의 범죄가 있다. 아버지로 밝혀진 남자를 살해하고 후에 어머니로 밝혀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태생과 관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근거로 행동한다. 오이디푸스는 부분적인 무지라는 인간의 약점을 상기시킨다. 이것이 바로 신화의 역할이다. 신화는 일상생활 속 문제를 과장하고 날카롭게 만들고 고조시킨다. 이로 인해 신화는 비극과 완벽하게 잘 어울린다. 비극이야말로 이야기를 과장하고 날카롭게 만들고 고조시키는 신화의 특징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형식이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다. 소포클레스를 들여다보기 전에 한 발자국 뒤로 가보자. 오디세이아에도 이미 오이디푸스 신화가 소개되었다. 오디세이아 11권에서 오디세우스는 그가 저승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기괴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가 만난 영혼들 중 하나는 오이디푸스의 어머니로 여기서는 에피카스테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녀는 무지 속에서 아들과 결혼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그는 아버지를 살해했고 그녀와 결혼했다. 그러나 신들은 곧 이 모든 사실을 인간에게 알렸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슬픔 속에서도 그가 사랑하는 테베에서 카드메이안들을 통치한다. 이 모두는 신들의 씁쓸한 계획의 일부다. 그동안 그녀는 하데스의 문으로 내려갔다. 더 강한 자, 올가미를 묶어 천장에서 수직으로 목을 매달아 그녀의 슬픔을 통제한다. 그러나 뒤에 남겨진 그에게 어머니의 분노가 낳은 모든 슬픔을 남겼다. 오디세우스는 오이디푸스가 그의 비극적인 가족 관계가 공개된 후에도 계속 테베를 다스렸다고 썼다. 다른 신화적 서술에서 오이디푸스가 진실이 밝혀진 직후 망명길에 올랐다는 것과 다른 양상을 띈다. 호메로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 오디세이아에는 언급되지 않은 두 가지 공백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눈이 멀게 했다는 사실로 이는 비극적 태생이 공개되자 자신에게 가한 끔찍한 형벌이었다. 두 번째는 괴물 스핑크스를 무찌른 사실인데 이 승리 덕분에 오이디푸스는 막 남편을 잃은 여왕과 결혼하고 공석이 된 왕좌에 앉게 된다. 이 일화에 대해서는 특히 시각적 작품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다. 이 신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빈번하게 묘사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에킬레우스의 화가 같은 몇몇 예술가들은 반복해서 이 장면을 그리기도 했다. 헤라는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응징으로 스핑크스를 테베로 보냈다.
스핑크스는 여자의 머리, 사자의 몸, 새의 날개를 가진 괴물이었다. 스핑크스의 행동은 그의 생김새 같이 괴기스러웠는데 여행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는 식이었다.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았다.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발로 가다가 두 발로 가고 그 다음에는 세 발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어릴 때는 두 손과 두 발로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면 두 발로 걷다가 나이를 먹으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만큼 똑똑한 누군가가 바로 오이디푸스였다. 명민한 그는 그리스 신화 중 힘을 쓰지 않는 비전형적인 영웅 부류에 속했다. 스핑크스와의 대적을 통해 오이디푸스는 인간 존재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특별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극은 없다. 소포클레스의 연극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포클레스가 의도한 순서 그대로 줄거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물들이 앞서 발생한 사건을 알고 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인물들 각자가 자신만의 퍼즐을 완성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극은 이렇게 시작한다. 테베의 시민들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통치자인 오이디푸스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오이디푸스는 처남 크레온을 델포이 신전으로 보내 아폴론의 신탁을 받아보라고 한다. 크레온은 돌아와서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는데 전염병의 원인은 이 도시의 종교적인 오염을 가져온 범죄라는 것이었다. 그 범죄란 오이디푸스보다 먼저 테베를 다스렸던 라이오스 왕이 살해당한 사건으로 범인을 찾아서 벌하면 전염병이 물러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연극은 살인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살인자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므로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에 크레온에게 이에 대해 질문한다. 크레온은 2명 이상의 산적들이 라이오스를 살해했으며 이는 라이오스의 신하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이 살인자 무리를 찾아내겠다고 결심한다. 이 과정은 전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오이디푸스가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연극 무대에는 테베의 원로들로 구성된 코러스가 이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다. 오이디푸스는 이 살인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이방인이므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가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의 복수를 위해 최대한 힘쓸 것이었다. 소포클레스의 아이러니가 괜히 유명해진 것이 아니다. 오이디푸스는 코러스에게 의견을 묻고 코러스는 아폴론의 장님 예언가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보길 제안한다. 오이디푸스는 테이레시아스를 부르지만 그의 도착이 계속 늦어진다. 마침내 비틀거리는 테이레시아스가 소년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했을 때 그가 늦게 도착한 이유가 밝혀진다. 테이레시아스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는 것을 심하게 주저한다. 결국 오이디푸스의 협박을 못 이긴 테이레시아스가 입을 연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살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 채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이와 수치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고 스스로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디푸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의미 없는 모욕에 불과했다. 테이레시아스가 오이디푸스의 태생에 대해 말한 수수께끼 같은 암시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테이레시아스, 당신이 사람을 시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난 절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나는 네가 이토록 어리석은 이야기를 늘어놓을지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너를 절대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테이레시아스, 내가 비록 당신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님 눈에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 무슨 부모님을 말하는 거냐? 잠깐, 인간들 중에 나를 태어나게 해준 자가 누구란 말이냐? 테이레시아스, 오늘이 당신 부모와 당신이 파멸할 날입니다. 오이디푸스, 네가 하는 말은 너무 수수께끼 같고 이해하기 힘들구나. 테이레시아스, 당신이 그 유명한 수수께끼 해결사 아닙니까? 오이디푸스, 너는 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오이디푸스는 상황 판단이 빠른 정치인답게 매우 합리적인 추론을 내놓는다. 테이레시아스가 오이디푸스의 왕좌를 노리는 이에게 매수를 당해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이고, 유력한 용의자는 이오카스테의 남동생 크레온이라는 것이다. 이에 오이디푸스와 크레온 사이에 열띤 언쟁이 오가고 이오카스테가 일시적으로 둘의 싸움을 말린다. 이 언쟁 또한 예언가의 예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이오카스테는 이런 예언들이 얼마나 신빙성 없는지 조롱하면서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그녀는 결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그녀는 델포이 신전에서 라이오스가 이오카스테와 낳은 아들에 의해 살해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실제로 라이오스는 아들이 아니라 세 갈래의 길이 만나는 장소에서 산적들에 의해 살해되지 않았냐고 이야기한다. 이오카스테는 들을 가치도 없는 예언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며 오이디푸스를 달랜다. 세 갈래의 길이 만나는 장소. 이오카스테의 말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혼란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가 테베에 도달하기 직전 세 갈래의 길이 만나는 곳에서 라이오스의 생김새와 일치하는 어떤 노인과 그의 하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의 살인자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각을 계속 이어간다. 다행히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다. 사건의 목격자는 라이오스를 죽인 게 산적들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목격자의 진술이 맞는다면 혼자 여행하던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살인자일 리 없었다. 결국 이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목격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의 대화가 이 연극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오이디푸스는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곳에서 있었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애초에 그가 왜 그곳에 다다랐는지 설명한다. 오이디푸스는 고향을 떠나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중이었다. 델포이 신전에서 온 예언자가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한 침대를 쓸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그는 고향인 코린트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쳤는데, 여기까지 그가 생각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코린트의 왕과 왕비였다. 오이디푸스가 이 가계도를 믿는 한 그가 생각하는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들은 결코 맞춰지지 않을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조각들은 곧 짜맞추어진다. 첫 번째 조각은 코린트에서 오이디푸스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알려준 코린스 사신의 말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한 침대를 쓸 것이라는 예언 중에 최소한 아버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의 나머지 반쪽은 남아 있었기에 오이디푸스는 코린트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때 코린트에서 온 사신은 오이디푸스의 초조함을 달래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 코린트 사신, 당신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모르십니까? 오이디푸스, 이 사람들이 내 부모라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소. 코린트 사신, 왜냐하면 폴리우보스는 당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양치기였던 사신은 옛날 테베에 사는 다른 양치기와 함께 키타이론산에서 아기였던 오이디푸스를 건네받았다고 말한다. 이 아기는 양 발목에 구멍을 뚫어 함께 묶어놓은 업둥이였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태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테베에서 온 양치기를 찾아내야 한다. 코러스가 다음과 같이 합창한다. 내 생각에 그는 당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들판에서 온 자로 여기 있는 이오카스테가 가장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단순한 한마디가 이오카스테의 퍼즐에서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춘다. 그녀는 갑자기 달려가서 오이디푸스에게 살인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애원한다. 그는 결정적인 마지막 조각을 찾아야 했기에 이오카스테의 부탁을 거절한다. 그러나 퍼즐 조각은 곧 발견되니 테베에서 온 양치기가 바로 라이오스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자였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의 두 가지 질문, 누가 라이오스를 죽였는가와 나의 태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곧 공개될 순간이었다. 테베에서 온 양치기가 무대로 등장하자 동료 양치기이자 코린트의 사신이 그를 알아본다. 불행한 테베인이 퍼즐을 다 맞추는 데는 아래와 같이 세 줄이면 충분했다. 코린트 사신, 지금 말해보시오. 자식으로 기르라면서 내게 건네주었던 아이, 기억하시오? 테베 양치기, 뭐라고? 왜 그것을 나에게 묻소? 친구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아이였다오. 오이디푸스가 더욱 다급하게 질문을 던지나 테베의 양치기는 테이레시아스보다 더 말하기를 주저한다. 고문과 협박이 이어지자 비로소 그 버려진 아이가 라이오스의 집에서 데려온 아이였다고 말한다. 불쌍한 양치기는 집에 있는 당신의 아내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덧붙인다. 이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오이디푸스가 무대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내뱉는 마지막 대사는 뒤틀어진 관계와 같이 뒤틀어진 문장으로 그의 운명에 대한 그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다.
빛이여, 너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아도 되겠느냐?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부모로부터 태어났음이 드러났도다. 배우자로 삼아서는 안 되는 여자와 함께 살았도다. 죽여서는 안 되는 자를 살해했도다. 대단원에 이르러 분노와 회한이 마음껏 분출된다. 이오카스테는 수치심에 휩싸여 아들이자 남편과 함께 쓴 침실에서 목을 맨다. 달려가 그녀의 시체 위로 쓰러진 오이디푸스는 그녀에게서 금으로 만든 핀을 떼어내 자신의 눈을 반복해서 찌른다. 살아서 눈이 머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공포에 질린 코러스가 말하지만 영혼이 저승으로 간다고 믿는 그리스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오이디푸스가 사후에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와 만날 수밖에 없기에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는 편이 나았다. 연극의 마지막 장은 이제 도시를 통치하게 된 크레온이 주도한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자란 키아티론 산으로 추방해달라고 하자 크레온은 아폴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대답한다. 이제 오이디푸스는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로 넘겼다. 코러스가 내린 결론은 불가능한 운명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고통을 겪지 않은 채 인생의 마지막 기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고난의 상징,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운명.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깨달음이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같이 반전을 동반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오이디푸스가 코린트에서 온 이방인에서 테베의 토박이로 변함과 동시에 철저한 무지에서 강렬한 자기인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소포클레스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러한 언급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오이디푸스 왕이 오이디푸스 신화를 각색한 유일한 고대 연극은 아니다. 오이디푸스 신화의 복잡한 전개와 폭발적인 결말은 연극에 최적화된 이야기였지만 그렇게 극적이지 않은 각색도 있었고 늘 그렇듯이 다양하게 변형되기도 했다. 몇몇 신화 이야기꾼들은 라이오스의 아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예언 후에 오이디푸스가 바다에 버려졌고 코린트 근처 해변으로 떠내려오자 폴리우보스와 그의 아내가 오이디푸스를 구해 주었다고 한다. 다른 변형된 작품에서는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하인들에 의해 눈이 멀게 된다. 또 다른 변형된 작품에서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이오카스테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는데 오이디푸스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이 전투에서 서로를 죽이자 그때 비로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때 근친상간의 충격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오이디푸스의 자식들이 실은 이오카스테가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과 사이의 자식이라는 썰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포클레스와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이나 특히 분위기 면에서 매우 다른 작품을 꼽자면 세네카가 쓴 오이디푸스를 들 수 있다. 숨막히도록 우울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극의 시작부터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예견한다. 나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내 아버지가 내 손에 살해당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나에게 이에 대해 경고했고 내가 이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한다. 포이보스는 아버지의 침실로 그 아들을 위협하느니
사악한 욕망으로 더럽혀진 악명 높은 침대가 그곳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이 두렵나니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소포클레스 작품과의 차이점은 더럽고 피범벅인 라이오스의 형상이 나타나 오이디푸스가 저지른 흉측하고 불경스러운 친족 살해와 근친상간 행위에 대해 떠드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의 계략을 의심하나 세네카는 여기에 극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오이디푸스는 올바른 통치자는 공포스럽더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처남인 크레온을 지하 감옥에 가둔다. 세네카의 작품에도 두 양치기 사이의 대화가 나오지만 묘사가 훨씬 처절하다. 아기인 오이디푸스의 발목이 철심으로 뚫린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목의 상처가 감염되어 골아 터지고 부풀어 오른다. 세네카의 오이디푸스도 스스로 눈을 멀게 하나 이오카스테에 의해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오카스테는 목을 매는 대신 자궁을 꿰뚫을 정도로 칼을 깊숙이 찌른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명확하다. 남편이 된 아들도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식들도 모두 이 자궁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살해에 대해 쓴 흥미로운 글에서 아그리피나가 그녀를 죽이려는 군인 앞에서 내 자궁을 찔러라 하고 외쳤다고 밝힌다. 네로가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세네카 연극의 영향을 받아 신화를 모방하는 당시 시대상에 주목할 만하다. 세네카의 비극은 오이디푸스 왕의 속편에 해당한다. 소포클레스가 말년에 쓴 비극인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는 오이디푸스 고난의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마지막을 이야기한다. 눈먼 추방자로 수년간 떠돌아다닌 오이디푸스 곁에 남은 사람은 사랑하는 딸 안티고네뿐이다. 오이디푸스는 마침내 콜로누스에 있는 숲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곳은 아테네에 속하는 지역으로 테세우스가 통치하고 있는 도시였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오이디푸스는 신이 내린 그의 최종적인 운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아폴론의 신탁에 따르면 그가 현재 있는 곳이 저주받은 삶의 종말을 구하는 장소이며 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테세우스는 오이디푸스의 끔찍한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그를 환영한다. 오이디푸스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쫓아낸 테베인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죽음을 분노가 아닌 고요함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의 죽음에는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이 있었는데 이는 한 사람만이 눈치챌 수 있었다.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여 사라졌는지 인간 중에 이를 말해줄 수 있는 자는 테세우스뿐이다. 신이 내린 활활 타오르는 벼락이 그를 내려친 것도 아니고 바다 태풍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으니 신들이 보낸 전령이 있었거나 저승에 사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어두운 지구의 중심이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어떠한 회한도 없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눈을 감았다. 오이디푸스를 매장한 장소도 신비로움으로 가득했다.
그의 딸들조차도 그의 매장 장면을 볼 수 없었다. 안티고네의 첫 번째 소원인 아버지의 무덤을 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테세우스는 그녀의 두 번째 소원인 테베로 돌아가서 남동생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막는 것은 기꺼이 들어주었다. 소포클레스의 다른 위대한 비극인 안티고네에 등장할 사건에 대한 일종의 암시라 할 것이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신화에 대해 두 가지 잘못 알려진 디테일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하나는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신빙성 있는 해석에 따르면 그 이름은 부어오른 발이라는 뜻으로 오이디푸스가 젖먹이였을 때 발목을 뚫고 철심으로 묶은 데서 비롯된 신체적 기형을 암시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종교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얀 브레머는 고대 신화에서 오이디푸스의 신체 손상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저 버려진 아기가 처한 곤경을 강조하는 정도의 의미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해설자들이 오이디푸스가 절름발이였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실제 고대에서 별 의미가 없었던 작은 디테일에 잘못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운명에 관련된 오해다. 배우이자 감독인 로렌스 올리비에가 햄릿의 줄거리를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한 한 남자의 비극이라고 잘못 추격한 것처럼 오이디푸스 왕도 종종 운명의 가혹함과 그에 따른 인간의 자유의지 결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했다.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신화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오이디푸스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마음먹은 것과 그가 스스로 눈이 멀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오이디푸스의 선택이다. 오이디푸스에게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프로이트가 촉발한 원초적 성욕의 상징. 고전주의 시대부터 무수히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오이디푸스에 대해 다루었다. 여기에는 대조적이나 불가분적인 두 개의 지배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지식을 알므로써 승리를 누리는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에 대한 지나친 욕망 혹은 운명의 장난 혹은 이 둘의 조합으로 엄청난 파멸을 겪는 인간이다.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가장 독특한 해석 중 하나로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해석을 들 수 있다. 고대인들의 지혜라는 책에 실린 28번째 이야기는 오이디푸스의 긍정적인 업적만을 다루고 있다. 베이컨의 관점에서 스핑크스는 과학에 대한 우화적인 상징이다. 스핑크스는 인간들에게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이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전통을 대체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베이컨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두 가지 종류였는데, 하나는 사물의 본성,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었다. 오이디푸스에게 주어진 문제는 후자였다. 성공적인 해답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인간 본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갈기갈기 찢기는 것에 대해서 베이컨의 의도는 이렇다. 과학적 연구를 개시하려는 자에게는 당황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과학자가 되려는 자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결국 갈기갈기 찢기는 것, 즉 과학적 난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베이컨의 명상적인 우화와 퍼시비시 셸리의 외설적인 패러디인 타이라누스 또는 절름발이 폭군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 작품은 조지 4세 치하의 방종하고 무능력한 정권에 대한 흥겨운 풍자극으로 조지 4세로부터 버림받은 캐롤라인 부인에 대한 간통 재판을 다루고 있다. 이 연극이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반영하는 부분은 연극의 시작 장면으로 테베의 절름발이 폭군은 파민의 사원에 있고 굶주린 돼지 무리는 폭군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다. 폭군은 자신의 몸의 둥근 지방 덩어리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멍하니 생각한다. 왕다운 배가 훈풍 앞에 돛처럼 부풀어 올랐구나. 성스러운 아래쪽 돌기들은 지방으로 겹겹으로 쌓여 만족한 채 누워있구나. 보이오티아 사람 같은 볼은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구나. 걱정 없는 내 뇌의 원뿔을 유지하자. 그 끝, 의미 없는 무의 상징. 절름발이에게 버림받은 부인은 남편과 궁전을 더럽고 흉측한 동물로 변신시킴으로써 마땅한 벌을 내린다. 이 풍자극은 절름발이에게 버림받은 부인이 말쑥하게 사냥꾼 복장을 차려입고 돼지 무리로 변한 왕과 신하들을 격정적으로 쫓아가면서 끝을 맺는다. 베이컨보다도 덜 독특하고 셸리만큼 격정적이지 않으며 소포클레스나 세네카 또는 이 둘로부터 영향받은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각색은 수백 개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피에르 코르네유, 볼테르, 앙드레 치드가 각각 오이디푸스를 연극으로 각색했다. 장 콕토의 연극 지옥의 기계와 알랭 로브 그리에의 소설 지우개들은 이 신화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실험적 작품들이다. 영어로 쓰인 작품으로는 존 드라이든의 오이디푸스, T.S. 엘리엇의 원로 정치인, 나이지리아의 극작가 올라 로티미의 비난받을 자는 신이 아니다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작가들이 각자 고유한 연극적 실험을 시도했다. 이 밖에도 후고 폰 호프만 슈탈의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와 프리드리 듀렌마트의 코믹하지만 깊은 의미를 내포한 피티아의 죽음은 독일어로 쓰인 연극이며 이집트 출신의 극작가 타오픽 알 하킴의 오이디푸스 왕은 아랍어로 쓰였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오페라로 각색되어 1585년 이탈리아 비첸차의 웅장한 올림픽 극장에서 공연된 이후 이 신화를 오페라, 오라토리오, 발레 및 기타 음악적 형태로 각색하는 시도가 널리 확산되었다. 이 중에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엄청난 오페라인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라틴어 가사로 불리는 노래 사이사이 해설가가 공연되는 나라의 언어로 설명을 해준다. 연극과 음악 장르에 비해 회화적인 각색은 그 수가 훨씬 적었다.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에서도 각광받은 주제는 스핑크스와의 대결이었다. 앵그르와 기스타브 모로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각각 오이디푸스가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에로틱한 분위기를 풍긴다. 앵그르는 벌거벗은 오이디푸스의 시선이 스핑크스의 가슴을 향한다. 모로의 그림은 더욱 놀랍다. 잘생긴 젊은이와 여성인 반인반수 사이에 대담한 시선 교환과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 몸에 착 붙어있는 모습을 통해 둘 사이의 성적 욕망을 암시한다. 물론 이 둘의 대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해석된다. 프랑스 캐리커처 작가인 오노레 도미에는 특유의 아이러니한 반전을 표현한다. 오이디푸스 왕을 공연하는 연극의 무대 위 장면을 그린 그림도 있다. 르누아르의 회화는 소포클레스 비극을 프랑스에서 각색한 연극 공연을 표현한다. 스스로 눈을 멀게 한 오이디푸스가 그의 궁전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대해 말할 차례다. 프로이트는 1899년 꿈의 해석에서 오이디푸스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뒤흔들었다. 사회학자인 앨런 존슨과 인류학자인 더글라스 프라이스 윌리엄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뒤 이 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심리 분석 이론의 중심축으로 보았다. 프로이트는 꿈에 대한 분석과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든 소녀는 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결론지었다. 프로이트가 주장하기로는 이러한 금기시되는 욕망을 통제하고 거부하면서 소녀는 도덕성과 규율을 받아들이고 성숙해가면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형태의 일과 사랑에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욕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는 것으로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해결되었을지라도 그 잔재가 계속 삶 속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다. 앵그르의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모작이 프로이트의 상담실 벽에 걸려 있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프로이트가 창립한 국제정신분석학회의 로고가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였던 것이다. 과연 프로이트의 주장대로 모든 사람들을 오이디푸스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는 것인가? 이 이론은 심리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류학적인 측면도 갖는다. 프로이트는 원시 사회가 문명 사회로 전환된 결정적인 순간은 남성 집단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한 다음 죄책감을 경험한 후 근친 상간과 부친 살해를 금지했을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과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것이다. 꿈뿐만 아니라 신화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표출된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이상으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선천성과 보편성을 논할 때 특히 그랬다. 프로이트 이후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자크 라캉의 다소 수용적인 의견부터 지일 듈레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공격적인 반대 의견, 컴플렉스를 억압적인 의학적 통제 수단으로 본 미셸 푸코의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프로이트의 남성 우위론을 혹평했는데 수수께끼 해결을 남성 특유의 활동으로 보고 남성의 육체, 욕구, 충동이 온전히 기준이 되는 것을 격렬히 반대했다. 어쨌거나 이 책에서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에 대한 이론이 예술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확장시켰는지 살펴보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예술작품은 과학적 평가와 무관하게 작품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 신화는 몹시 민감한 줄거리 탓에 회화보다
연극과 영화에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종종 코믹하게 연출되기도 하는데 우디 앨런의 옴니버스 영화 뉴욕 스토리 중 세 번째 단편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통제하는 어머니 때문에 계속 창피를 당하는 뉴욕의 변호사 셸던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에 참여한 어머니가 무대에 오르고 마술로 갑자기 사라지자 아들의 심리적인 고통은 사라지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거대한 이미지가 도시 하늘에 나타나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아들에게 계속 창피를 준다. 이 영화가 소포클레스 작품과 갖는 공통점은 말장난하는 제목뿐이지만 제목에서 오이디푸스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프로이트가 미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확인시켜준다고 할 것이다. 이 신화의 본래 어두운 분위기보다 더 어둡게 각색한 작품도 있다. 리타 도브의 강렬한 시극, 지구의 어두운 얼굴은 오이디푸스 신화를 전쟁 전에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농장 안주인 아말리아는 흑인 노예 헥터와 연인이 되어 아들을 낳게 되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아이를 반지꼬리에 담아서 몰래 노예로 팔아버린다. 성인이 되자 이 아이는 오거스터스라는 이름으로 아말리아에게 다시 팔려오고 그의 정체를 모르는 아말리아는 젊은 오거스터스를 다시 애인으로 삼는다. 한편 오거스터스는 노예들의 선봉에 서서 격렬한 격투 끝에 헥터를 살해하게 된다. 박차로 인해 생긴 오거스터스의 오래된 상처를 본 아말리아는 오거스터스에게 자신이 어머니이고 헥터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결국 아말리아는 수치심으로 스스로를 칼로 찔러 목숨을 끊고 오거스터스는 동료 노예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된다. 이 시극의 지배적인 배경은 노예 제도가 만연한 미국이지만 의도적으로 그리스 비극의 원본을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두교 예언자인 스킬라로 무아지경 상태에서 나오는 그녀의 불길한 예언은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그랬듯 이야기의 틀을 잡고 예지하는 기능을 한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지만 그리스 비극을 온전히 반영한 또 하나의 작품은 영국의 극작가 스티븐 버커프가 쓴 1980년작 그리스인이다. 런던 이스트엔드의 노동자 계층을 그린 희곡으로 노골적인 욕설이 대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속어와 욕을 입에 담고 사는 주인공 에디를 부모가 축제에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서 만난 집시 점쟁이로부터 에디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한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다. 이 연극에서는 오이디푸스 왕의 역병과 가난을 동일하게 구성하는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에디는 집을 떠난다. 어느 날 그는 식당 매니저와 다툼을 벌이게 되고 매니저를 모욕하여 죽게 만든다. 그리고 매니저의 아내와 눈이 맞아 결혼한다. 갑자기 그리스 신화 속 스핑크스가 깜짝 등장하여 에디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아래와 같이 에디는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외설적이다. 스핑크스, 자, 들어보아라. 아침에는 4발로, 오후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에디, 사람, 인생의 아침에는 4발로 기어가고 젊은 시절인 오후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 여자 앞에서 발기되어 있을 때 3번째 다리가 나타나지. 스핑크스, 이 자식, 수수께끼의 답을 찾으려고 속임수를 썼구나. 결국 에디의 태생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다. 그의 진짜 부모는
템스강 보트 여행 도중 독일군의 지뢰로 배가 폭파되면서 죽었고, 아기였던 에디는 살아남아서 한 커플에 의해 구조되었다. 에디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진실의 결과는 자해라는 클라이맥스로 치닫지 않는다. 버코프는 연극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현대판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쓸 때 동시대와 유사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눈이 멀게 한 장면에 다다르자 나는 글쓰기를 멈추었다. 에디의 반운명론적인 기질을 감안할 때 에디가 그와 같은 자기 혐오의 행동을 하는 것은 신화에 대한 어설픈 모방이 목적이 아닌 한 내 작품에서는 말이 안 되는 설정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리스인의 마지막 대사에서 에디는 기쁨에 차서 두 가지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경험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낀 엑스터시를 자축한다. 지금까지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암과 진실을 추구하는 욕망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두 가지 측면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새롭게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 신화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숫자와의 연관성이다. 오이디푸스는 하나의 개체가 네 발로, 두 발로, 세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스핑크스의 암호를 해독한다. 소포클레스 연극의 클라이맥스에서 코러스는 수세대를 거친 인류는 결국 영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런가 하면 오이디푸스의 정체에 대한 수수께끼는 한 사람과 복수의 산적들 사이에 동일성으로 압축된다. 오이디푸스 신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숫자와의 연관성을 발견한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해석이다. 미국의 재즈 뮤지션 톰 레러가 오이디푸스에 대해 쓴 인상적인 노래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레러가 음악적 재능 외에도 대학에서 수업을 할 만큼 저명한 수학자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엄마를 다정하고 착하게 대하고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어요. 엄마에게 사탕이나 꽃 몇 송이 혹은 세모자를 사주세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상당히 복잡한 컴플렉스에 빠져서 오이디푸스처럼 인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나는 늙은 오이디푸스 왕처럼 되느니 차라리 오리 너구리랑 결혼할 거예요.